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진도인데 교재를 보시기 전에 과목 소개를 조금만 하고 출제 비중 같은 거요.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실 것인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교재 그 컨텐츠에서 앞에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 앞에서 열장 넘기시면 컨텐츠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자, 2차 과목 중에서 점수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 지금 배우시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예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 과목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현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부동산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과목이 지금 배우시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목차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1장 공인중개사법 있죠. 그 다음에 7장 내려가시면 목차요. 1장 공인중개사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죠. 그래서 배우실 때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 할 때 법령은 두 가지를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1장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시험 과목에서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하게 되면 두 과목을 말해요. 올해 이제 28회 출제 비중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5문제. 그 다음에 이게 30문제 정도. 물론 이제 선생님마다 실무 쪽에 넣는, 여기 중개 실무가 그럼 나머지 5문제인데 실무 쪽에 넣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현장에서 소장님이 일을 끝낸 다음에 계약서 주면서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를 실무에 넣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냥 법에서 배우시니까 이렇게 제가 올해 40문제를 보니까 법에서 35개, 그 다음에 실무에서 5개 정도 그렇게 출제됐어요. 출제 비중이 확인하게 지금 목차 보시면 1장에서 6장까지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그게 1장에서 6장까지가 공인중개사 법 내용이고, 7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에요. 어쨌든 공부를 하실 때 6월까지는 여기에 치중을 하셔야 돼요. 80%, 85%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치중을 하시고요. 실무 쪽은 7월 이후에 하셔야 도움이 되시는 이유가, 거기 7장 밑에 8장에 개별법상의 거래 관련 실무 있나요? 여기에 하고, 그 다음에 9장의 경공매 실무. 그리고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28회만 보게 되면 9장에서 3문제, 10장에서 3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법원에서는 법원 경매, 공매 실무가 있는데, 공매는 요즘에 출제가 잘 안 되니까 법원 경매가 한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시군구에서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걸면 그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장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을 하다가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부동산 경매 대리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같으면 울산 지역 같으면 울산지방법원장 찾아가가지고 대리인 등록,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가게 걸면 중개업 등록증을 걸고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인 등록증을 걸면 경매 대리업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마지막 장 한 문제 나왔어요. 나머지 그러면 5문제 중에서 3문제 어디 나왔는가? 위에 8장의 개별법상 거래 규제 관련 실무에서 올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됐던 부분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배우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줄이면 부동산 실명법이죠.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요게
민법 배우시면 1, 2차 동차하시면 민사특별법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그러니까 중개 실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다 최근에 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그다음에 민사특별법 시험에 두 문제. 우리 시험에 매년 두 문제 나오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있어요. 28회 시험만 보게 되면 실무 5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실명법 한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법원 경매 문제 한 문제하고 그럼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 요거 한 문제, 요 5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중개 실무 시간에도 배우시고 물론 민법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도 배우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민법하고 중개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 오늘 화요일 시간에 배우시면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 범위가 조금 많고 용어가 낯선 부분이 법원 경매예요. 여기 이제 다행히 법원 경매는 매년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나와요. 요건 9, 10월달 하셔도 돼.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9, 10월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마지막 장에 있는 거. 그래서 실무 쪽에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두 문제하고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예년에는 공법 중에서 농지법이 있어. 공법 배우시면 농지법이 있어요. 공법은 나중에 배우시면 규제법을 개인에 대해서 개인 소유 토지 건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공법인데 공법 중 6개 법 중에서 농지법 내용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농지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나 농지 임대차를 중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지 매매 중개 임대차 중개에 필요한 농지법 전체 내용 중에서 여기 잘 나와요. 이번에 빠졌지만 그 다음에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시면 민법에서 지상권이란 권리를 배웁니다. 물권에서 용익 물권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 배우실 때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에서 배우시는 게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하고 분묘기지권 물론 실무 가시면 분묘에 관한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출제가 잘 되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어쨌든 출제는 이번에 이렇게 되었고 나중에 강조해 드릴 때 전체 다른 과목 중에서 등기법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법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공법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 요 세 파트는 확실히 나와요. 그래서 요 법령 쪽에서 30개에서 32개 정도는 꼭 맞추셔야 돼. 맞추기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6월까지 이론 정리를 법령 쪽에서 한 30개 정도 맞춰 놓으시면 그 다음에 실무 쪽에 확실히 나오는 부분 3개를 잡아 두시면 80점 획득은 쉽다 이렇게. 갈수록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그래서 옛날에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꽈락 없이 40점이고 40개 중에서 40점이 16개니까 16개 이상 맞추고 평균이 60점이면 되니까 1차 과목 같으면 만약에 민법이 80점이다. 그러면 개론은 16개 맞추면 되죠. 합이 48개 60점 맞추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공부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를 실제 하신 분한테 어떤 이야기 하시는가 하니까 야, 그 꽈락 없이 60점 그걸 못 맞추냐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고. 공부를 옛날에 1, 2, 3, 4, 5, 6회까지는 책이 요만한 책 지금 가지고 계신 책 2권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사지선다행이고 그때는 뭐 책을 암기하고 가도 맞출 수 있었다고. 그때 이제 시험 보시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 기억 가지고 암기하면 되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책을 요즘 상담하러 오시면 기본서를 6개 딱 내드리면 딱 놀랍니다. 책이 이만큼 많냐고. 지금 옛날에 2권 가지고 했다고. 완전 내용이 다르고 어쨌든 비중은 이렇게 이제 제 과목만 이렇게 돼 있고 진도 지나가게 되면 12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1, 2, 3, 4월 달에 사용하게 되는 기본서 나오게 되면 구체로 다시 출제 비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화요일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법을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6월까지. 그지?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디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가? 민법에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유진 씨도 있지만은
11, 12월 과정을 썩 그냥 수업이 내용이 적은 이거 가지고 만족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이제 수강하시게 되면 뭘 드리는가 하니까 5, 6월달 요약집이 있어요. 민법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을 드리고 올해 이제 실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5, 6월 요약집 강의가 있어요. 이걸 동영상을 제가 열어드리면 11, 12월 강의 다른 과목은 수업 그냥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요약집 가지고 요약집을 해서 너무 요약해 놓은 거 아니에요. 책을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면 기본서를 조금 줄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 12월 과정에 다른 과목은 수업 들으시고 민법 한 과목은 동영상 요걸 2번 정도 듣고 오시면 1, 2월 과정에 기본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점수를 60점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9월 말 정도 10월 넘어가야 60점, 65점 나오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반면에 이제 개론은 물론 계산 문제가 포진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법처럼 전체 문제를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 없이 토막토막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시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는 50점을 내기는 개론이 쉬워요. 학개론 1차 과목 중에서 학개론이 쉬워요. 그런데 50점까지 합격할 수 없으니까 이 과목을 더 내시든지 개론을 더 내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강조해드리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왜냐하면 민법을 잘 하시면 이 과목이 쉬워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계약이 체결 성사대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배우치는 과목이 이 과목이니까 이 과목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과목 잘 하시면 나중에 2차 과목 중에서 1월 달에 배우시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등기법도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 잘 하시면 2차 과목 중에서 화요일 시간에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제가 가르치는 과목하고 등기법은 수월해요. 그래서 뭐 또 한번 적어볼까요? 라인이 있는데 성향이 이렇게 나눠져요. 1차 과목이 인문계 쪽이고 이건 자연계 쪽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연계 인문계 했는데 요즘 뭘 하나? 이과? 문과? 문과 쪽이고 이과 쪽이에요. 성향이 이 과목 잘하시면 제가 가르치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수월하게 따라오시고 물론 과목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내용을 많이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이과죠. 자연계 수학 쪽인데 계산 문제가 있고 여기 잘하시면 성향이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 이렇게 나눠져요. 공부하시는 분 성향을 크게 나눠보면 근데 요 라인을 타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계산을 좀 하신다 하면 요 민법보다는 개론을 좀 더 수월하게 50점, 55점 내기는 해요. 그런데 요 과목을 잘하시면 요 과목만 잘하지 다른 과목 영향이 없어요. 요 과목을 잘하시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조금 하실 때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 가장 기본이 민법을 잘 해두셔야 돼. 민법을 잘 해두셔야 나중에 나가서 다른 법을 보실 때도 민법이 기초 잡혀 있으면 보기가 쉬워요. 그 나중에 다시 시험 끝나시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학원에서 25일부터 이제 법원 경매 실무하고 현장에서 소장님 모셔다가 이제 교육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보시면 민법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목을 잘 하시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유리하신데 이상하게도 어쩌면 공평한데 요 과목을 잘 하시는 분이 이 과목은 그렇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식적으로라도 이 과목을 잘 하시면 장점인데 요 과목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 7, 8, 9, 10월 달 갈 때 뒷부분에 조금 더 덜 힘들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공부는 힘들죠. 쉽진 않은데 어쨌든 라인을 말씀드리면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 공부해 두시면 그래서 요 과목 제가 수업할 때나 등기법 할 때 연관되는 부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을 꼭 받아가시고 5, 6월달 동영상 강의를 열어드리면 11, 12월 과정에서 2번 이상은 꼭 보고 오셔야 된다. 2번 이상. 올해 가장 의외 과목이 세법이었어. 세법. 선생님도 말씀하신 세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기출 선생님들이야 수업하시는 게 기출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여기까지 요만큼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수업했는데 공법처럼 의외 문제, 수업 외적인 문제가 막 나오고 지문이 막 길었어요. 이만큼씩 나왔다 보니까 특히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읽지를 못해가 다 읽지를 못했어요 올해. 그래서 좀 힘들으셔가지고 1차는 되셨는데 또 2차 또 아깝게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과목의 특징이 이 시험이 다 붙여주자는 시험이 아니고 일정 수만 뽑고 나머지는 떨어뜨리자 그런 시험이니까 어쨌든 공법도 수업 외적인 문제가 6개 7개. 세법이 만약에 내년 또 이렇게 나온다면 세법 선생님 오래 고생하시겠죠. 이제 수업하실 때 기출문제를 다시 기출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뻗나갔으니까 여기 또 손을 대야 되니까 공부하시는 분이 학습량이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담당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민법은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중개사 공부하실 때 민법은 꼭 하셔야 돼. 됐습니까? 이 정도 해서 과목 소개하죠. 또 길게 하면 본말이 또 흐리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22페이지.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은 2차 과목 중에서 등기법 말고 지적법이란 거 있어요. 지적법은 옛날 법인데 법 이름이 등기법하고 같이 있는 것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옛날에 지적에 관한 땅에 관한 토지에 관한 법이 있어요. 요 과목하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성향이 비슷해요. 법 조문수는 적은데 함정을 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 교재도 지금 입문서는 11, 12월달에 보시고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 전에 나올 교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조문집이 나올 겁니다. 조문집은 법 조문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딱 함정을 짚어가지고 괄호 채우기 하든지 올해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글자가 세 자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접 채우기 여기 중요해요. 객관식에서 주관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하고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이렇게 조문집을 따로 낼 겁니다. 여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요약집 나오면 요게 되어 있으시면 요약집 보기가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교재는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교재가 한 권 더 나와요. 요약집 전에 조문 함정 체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22페이지 공인중개사 법자 빠졌네요. 법 총칙입니다. 총칙.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다라고 할 때 이 법에서 배우시는 게 두 가지면 출제 비중이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뭘 배우시는가.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부동산 하게 되면 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갔다 온다, 중개사무소라고 합니다.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했고요.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장님 이름이 법에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중개업자 이렇게 했는데 업자란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꾼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중개사무소를 두고 가게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게에서 부동산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실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실장님이 계십니다. 실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장 소장의 밑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에 소속되어서 중개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실장님인데 자격 없이 개업 공인 소장 밑에 있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중개사무소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벽에 걸리는 증을 보시면 돼. 실장님이 만약에 두 분 계신다. 소장님 계시고 그럼 소장님이 갑이고 소속이 을이고 중개보조원이 병이다. 그러면 증은 가게 걸려있는 자격증은 소장님 갑 자격증하고 을 자격증이 있으면 을은 소장은 아닌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고 있으니까 실장님 중에서 이름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부르고, 병이라는 사람은 가게에 소속되어 있지만 벽에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나중에 배우시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무자격자 이렇게 해요. 무자격자인 고용인 해서 나중에 배우십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중개사무소에서 소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하는 일을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요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이런 걸 배우시고, 그러면 요건을 갖춰서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 절차 같은가. 그러면 중개업을 하려면 손님한테 손해 가할 수 있으니까 손님한테 소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일을 하다가 손해 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가게들은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보험에 가입한다. 나중에 배우시면 우리 법에서는 뭐 보증 설정한다 이렇게도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대부분 내용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법 안에서 해야 할 의무상, 반드시 해야 할 의무상하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에요.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기초적으로 배우시겠지만 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해서 제재를 줘야 되겠죠. 과태료 처분하겠다.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하겠다. 업무 정지하겠다. 아니면 조금 위반 행위가 무거운 죄인 같으면 법원 재판관에 가서 징역형, 벌금형 그거 배우는 게 제재조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 2월 달에 기본서 나오게 되면 총 2개월 과정에서 2개월마다 책에 한 번씩 진도가 나가니까요. 2개월 8주 평균을 잡으면 지금 요게 올해 시험만 보게 되면 30개 정도 나왔으니까 요게 진도가 5주에서 5주 반 정도 나갈 거예요. 5주에서 5주 반. 그 다음에 올해 5개 나왔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요 법에서 5개 정도 나왔는데 수업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한 주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 6개, 7개 나오는 부분이 중개 실무 부분이 한 주에서 한 주 반 정도 이렇게 끝낼 거예요. 진도는 어쨌든 여기에 계속 수업 시간마다 앞에 출제가 많이 되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치중해서 공부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22페이지에서 위에 목차 밑에 나와 있는 6줄 있죠? 7줄. 그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나중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있는데 목적조항은 나중에 다시 배우시고, 셋째 줄 보시면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괄호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업무가 대부분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22페이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여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각종 의무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 시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말은 의무와 책임 조항이 대부분이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 조항이 공인중개사법의 대부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틀을 잡으시고, 자 1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및 구성에서 책을 보실 때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 목차가 있으면 큰 목차를 먼저 밑줄하시고 연필로 당연히. 왜냐하면 내용이 민법책을 보시거나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용을 막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지 까먹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큰 목차가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또 소목차가 괄호가 있으면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밑줄 요 목차를 밑줄한 연습을 꼭 하셔야 돼. 나중에 문제를 푸시게 되면 민법이나 지문 긴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 지문 1, 2, 3, 4, 5번 읽고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파악 안 하시면 밑줄 안에 놓으시면 지문을 읽고 있는데 뭐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문제 올라가서 다시 읽고 다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습관이 중요하니까요. 목차가 나오면 목차 밑줄 하시는 연습 좀 하시라고. 자, 그래서 지금 목차가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제도인가?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및 구성,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출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1번 부동산 중개업 밑줄 해보세요. 민법 시간에는 밑줄하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밑줄하고 괄호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쭉 읽어버리면 함정 체크 안 되니까 처음부터 과목 성격에 맞게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이다. 기본법 밑에 일반법 적어보시고 기본법 또는 일반법 그렇게 이야기해요. 2번 민법 밑줄 하시고 괄호의 상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 자, 대한민국 전체 법이 수백 개 되는 법이 있을 것인데 수백 개 되는 법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은 다른 법하고 비교해서 어떤 성격을 가진 제도인가? 크게 부동산이란 물건, 동산이 아니고 토지 건물처럼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자, 화요일 시간에 수백 번 나오는 표현이 중개란 개념이 계속 나와요. 중개, 중개업, 중개계약, 중개행위, 중개업무 이래서 중개란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요거 배우시기 전에 중개란 개념만 간단히 봅시다. 중개란 말은 한자를 이렇게 써요. 자, 기초적으로 어제 배우셨던 민법하고 오늘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 많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만약에 토지에 대하여 또는 건물에 대하여 줄이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해보죠. 매매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겠나요? 매매 계약은 어떤 과목에서 배우시겠어요?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매매 계약을 배우시면 민법 가보시면 당사자, 매매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매매도 거래고 임대차도 거래고. 그래서 거래 당사자란 말은 물건에 대하여 직접 사고 파는 사람이 거래 당사자구나. 그러면 당연히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 이렇게. 요 영역은 민법에서 배우신 영역이에요. 그 나중에 배우시면 매도인이 얼마 팔겠다, 얼마에 내가 매입하겠다, 당사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면 계약은 성립. 의사표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 이렇게 배우신다고. 우리 그냥 매매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매도 매수인이 둘이 가격이 맞았고 조건이 맞아서 합의했다 그 말이에요. 합의에 하자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 영역은 민법에서 배우신 영역이다 그 말은 여기는 중개란 개념이 없다고. 매도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한 직접 계약하는 것은 여기는 중개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개란 개념은 당사자 중간에 제3자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개입하여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여 도와주는 것이 중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의 물건에 대하여 매도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여기 안에는 중개란 개념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를 너무 하시거나 하면 또 이렇게 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에 빠져버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거꾸로 부동산 매매 계약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반드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만약에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해야 한다면 이건 필요 없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동산이든지 부동산의 물건은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매도인 갑이
매수인을 하고 매매 계약한다.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해서 법률 지식이 있고 이 사람도 자격을 취득해서 법률 지식이 있고 계약을 거래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계약서를 직접 쓸 줄 안다. 둘이 만나서. 그럼 굳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장 찾아가서 일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인 거래 계약은 직접 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을 배우시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 매매 계약을 했다. 민법에서 배우시면 그러면 4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 합의했죠? 그러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가 중도금을 안 넣는다. 잔금을 안 넣으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둘 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배우시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인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이걸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꾸로 갑이나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공부한 적이 없어. 법률 지식이 없고 법률 지식이 없어요. 계약을 직접 한번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에 하자가 뭐가 있는지 권리 위험성이 있는지 물건에 공법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3자 찾아가서 제3자가 대표적으로 소장님이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찾아가서 내가 내 토지 건물을 매매하고 싶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니한테 내가 맡기겠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개입해서 도와달라고 의뢰한다. 중개 의뢰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 체결 뒤에 분쟁이 있으면 그 해결하는 법이 민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매매할 정도의 또는 매수인이 직접 매매할 정도의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니까 제3자인 소장님 찾아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들어온 손님이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 이런 말을 써요. 구체적으로 매도 중개 의뢰인. 표현이 민법과 다른 것이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은 민법 표현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 중개 의뢰인, 매수 중개 의뢰인. 가게 손님 왔습니다. 전화 받을 소장님이 손님 왔습니다 할 때 손님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물건 내놓고 왔죠? 물건 접수 받았죠? 그럼 소장님이 접수장에 이제 대장에 물건 접수하죠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지역이 평형대 가게에 맞는 부동산을 내가 매입하고 싶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중개 의뢰인.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매수 중개 의뢰인. 그래서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은 개업공인수사님이 손님이 의뢰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물건 조사도 나가죠. 대장도 열람해보고 등기부도 보고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하자를 내가 고치겠다고 합의해서 매매 계약 4억 원에 합의되면 매매 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을 도와줘서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중개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개를 하고 있다, 중개한다는 현재 시점은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안 됐어요?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 중개를 하는 중 나면 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이에요. 근데 표현이 중개 행위가 완성되었다, 줄이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말로 하면 당사자가 중개해달라고 의뢰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계약이 체결되었다. 민법에서 매도 매수인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조건에 합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됐다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해요. 이 표현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중개 완성되었다. 중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이런 표현 나오겠죠. 중개 완성되기 전. 이런 말 나오면 완성되기 전 이 표현 나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 체결되기 전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중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나오면 그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보실 때 다른 수백 개 법하고 비교해 볼 때 유독
토지 건물인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개입을 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 다시요.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전체 법령이 수백 개 있으면 또는 수천 개 있으면 그 법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만 물건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에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나 중개업은 요 법에서만 쓰고 있다고. 그래서 영역을 한정시키면 부동산이란 물건이고 당사자의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나 중개업이란 말은 어디에서만 쓰고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1번처럼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다 또는 일반법이다 이렇게 하게요. 개념을 많이 배우신다 오늘. 이 기본법이란 말은 출제위원이 기본법이라고 썼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책에 쓴 거예요. 근데 기본법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일반법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나중에 진도 진행하게 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 이런 거 배우십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이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일반 개념. 일반 개념의 상대적인 개념이 특별입니다. 그러면 일반법이다 할 때 법 이름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라고 법을 나누는 이유는 법 한 개를 가지고 판단. 일반법 성격이다, 특별법 하려면 법 한 개 가지고 하겠나요? 두 개를 비교하겠나요? 두 개 이상 비교해 보니까 법을 한 개는 일반법적 성격이다, 한 개는 특별법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요걸 나누기 전에 일반 개념이 뭐인가? 일반 개념이 일반적이다 할 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할 때 일반 개념은 그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기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특별법이다 할 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다. 그게 특별법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다고.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좀 이따 찾아드릴게. 수업 시간에 특히 6월까지는 판서를 따라 적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올해 시험은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왜냐하면 6월까지 이론 과정이고 문제풀이 과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판사하는 이유는 말로 만약에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세법 선생님이 초창기 선생님할 때 안동에서 수업을 하신 적이 있다. 안동에서. 안동이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이제 판서를 이만큼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고 이제 쉬는 시간에 갔다 오니까 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칠판을 왜 안 지웠냐고 하셨겠죠? 하니까 수강생이 우리는 공부하러 왔지 칠판 지으러 온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1시간 내내 판서 하나도 안 하고 말만 한 거예요. 그 누가 깝깝합니까? 판서는 설명드릴 때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판서하는 것이 이걸 꼭 적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4월 말 되면 요약집이 판서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출문제 함정까지 짚어가지고 밑줄까지 쳐가지고 나와요. 적고 싶으셔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마다 특징이 있어요. 저는 밑줄 하시고 괄호 하시고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함정 체크가 돼야 되니까. 민법에는 특히 중요 과목들은 4월까지는 절대로 판사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책 보십시오 할 때 그때 밑줄 하시고 하시면 그때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책은 깨끗한 상태에서 4월까지 가는 게 맞아요. 연필로 체크하시든지. 그러니까 노트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설명은 안 됩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제 연습의 연습 습관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험한 말로 시험은 오래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일이 많으시고 또 어른이다 보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일도 많으시고 또 뭐 50대 정도 되면 부모님도 뭐 아프시고 하니까 일이 많으시다고 본인도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부는 좀 열심히 하시다 중간에 한 2달 이렇게 뭐 공부를 못 하시거나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그의 시험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도전하실 때 만약에 판서를 노트 하시는 연습돼 있는 신분은 그 다음에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3년 4년 이렇게 가는 공부는 아니에요. 1년에 딱 끝내는 공부 맞는데 사정 때문에 다음에 갈 수는 있지만 다음에 바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7, 8월 달 되면 문제풀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선생님도 이거 꼭 노트 하시라고 밑줄 하시고 그때 강조할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습관이에요.
더 이 과목을 잘못 가르치는 학원 가면 그냥 3년이에요. 진짜입니다. 얄팍하게 가르치거나 민법을 암기해서 오는 사람 그 학원에서 다음에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 왔다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민법 때문에 보통 뭐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 과목도 쉽진 않아요. 계산 문제가 1문제씩 나오니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저 외국에 사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할 일이 없으시니까 공부를 해보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받아 적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노트를 안 하시긴 낫습니다 하니까 2번 정도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습관이 공부를 노트를 해야 공부되는 습관이다. 뭐 그럼 하셔야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 그런데 그분이 학교를 바로 하셨는가 못 하셨어. 어쨌든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는 못 해요. 자, 보세요. 다시 일반법이 달 때 일반 개념은 여러 번 나와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상대적인 개념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배우실 때 민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한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한자를 옛날에 공부하신 세대가 있고 안 하신 세대도 있죠. 사법 개인사자입니다. 사법의 일반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법을요? 민법을. 그러면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걸 풀면 일반법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할 때 공법은 이렇게 쓰거든요. 공법. 그러면 공공관계, 개인 간의 관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 여기는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꼭 나와요. 시군구,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과 국민 간의 관계.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 제 땅이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건축 못해요. 그 규제를 계속 가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누가요? 국가기관이 국민한테 규제를 가하는 법이고, 민법은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 개인 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안 넣어요. 매도인한테. 그러면 매도인 개인이 매수인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없어요? 과태료 처분하고 징역형 때리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뭐 없어요. 민법에는 절대 과태료 처분하겠다, 징역형 때리겠다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개념만 있지, 국가기관에 내 권리를 침해받으면 개인 간에는 이렇게 제재를 못 주니까 국가기관은 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지, 민법이란 법조문 안에는 시군구,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 이런 말 없어요. 민법 시험에는 과태료 처분이다, 징역형 이런 말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법이란 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할 때 풀면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제한이 없으니까 더 풀면 사람의 제한이 있다 없다? 모든 사람, 자연인, 법인 다. 물건이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반법이니까 모든 물건, 동산, 부동산 다. 지역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한민국 영토에 내면 제한 없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법이 뭐라고요? 일반법이고,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니까 개인 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있는 것은 다 어떤 법에서? 민법에서 다 해요. 특별법이라는 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배우실 내용이니까,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반법이다 그랬죠? 민법은 동산, 부동산 모든 물건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동산, 부동산 물건 불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하면 어떤 계약이겠나요? 임대차 계약을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물건 제한 없이, 자연인 법인 사람 제한 없이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나 621조에 그럼 배우신다고. 그러면 전체 물건 중에서 주택이란 물건이 있어. 주택. 전체 물건 중에서 상가란 물건이 있어요. 동산, 부동산 모든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있는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두고 별도로 주택이란 물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 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도 임대차 규정이죠.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 할 때 법 한 개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이상 법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개 이상 법 속에 담고 있는 조문을 비교해 보니까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민법의 임대차 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임대차 규정이 있고 여기도 임대차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 개 이상 법을 비교해 보니까 유사 규정을 담고 있으면,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두 개 이상이면 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고 어떤 법을 나중에 적용할 것인가, 법 적용 순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분류가 일반법,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주택이란 물건에 대하여 임대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제한 없이 다 적용되는 민법이 우선 적용되겠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두 번째요. 수업 시간에 대답을 꺼려 하시면 안 돼. 모르는 걸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설명 들으실 만큼 대답하시고 틀리면 조금 창피하겠죠. 창피하면 더 기억이 남겠죠. 집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밑줄에 한번 더 보시고. 자, 민법의 임대차 규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때 물건이 현재 뭐다? 주택이거나 현재 물건이 상가 건물이면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법. 만약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물건을 제한해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버리면 이 법은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법과의 관계에서,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다. 그 말은 유사규정이 있구나. 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 붙여진 이름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에 없으면 나머지는 보충적으로 어떤 법이? 민법이, 일반법이 보충.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특별법에는 법조문이 많겠나요, 적겠나요? 일반법 법조문 전체하고 특별법 법조문하고 어디가 많겠어요? 일반법이 많겠지.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 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 말은 민법 조문은 나중에 적용하고 임대차 보호법 있는 규정부터 먼저 적용하고, 여기 없으면 법조문이 더 많은 어떤 법을, 민법을,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일반법, 특별법 나눈 이유는 법 두 개 이상을 비교해 보니까 법 조문 안에 담고 있는 규정이 유사 규정이 있다. 이게 전제이고, 특별법이라 붙여진 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여기 없으면 법 조문이 많은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과목 시간만 이렇게 나와요. 어렵습니까 지금? 하실만 하죠? 어려운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처음 공부하시면 낯설어서 조금 개념이 낯설어서 힘든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일반법, 특별법은 지금 좀 이따 2번에 나올 거고, 2번은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2번 민법 밑줄 하셨죠? 지금 큰 타이틀이 어떤 법의 성격을 보시는 거예요? 위에 타이틀이 공인중개사법을 판단해 보니까, 성격을 보니까 2번 어떤 법과 비교해 보니까 민법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법? 특별법이다. 그러면 민법은 어떤 법이다? 일반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담고 있는 규정 중에서 유사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전제이고,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민법은 나중에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규정만 먼저 적용하고, 여기 없으면 나머지는 어떤 법이? 민법이 보충 적용. 좀 이따가 사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 특별 개념을 이해하시면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만 이렇게 나와요. 넷째 주 이제 1, 2월달 기본수 과정 나가게 되면 셋째 주 마지막 시간에, 넷째 주 첫 시간에 배우시는 게 중개계약이라는 걸 배우신다고. 각종 계약은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근데 민법에 정해지는 계약 안에는 중개계약이라는 계약 종류는 없어요. 이건 어디서 배우는가?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중개해달라고 하는 계약이겠죠.
그럼 중개 달라고 누가 부동산에 왔고? 중개 달라고 들어온 손님 이름이 뭐였어요? 중개 의뢰인이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교환 계약을 중개 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의뢰받은 소장님이 뭐 해주겠다고?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 드리겠다라고 내놓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승낙하면 그때 가게 들어온 손님인 중개 의뢰인하고 가게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 계약이에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배우실 때 중개 계약의 종류를 나눌 때 일반 중개 계약이란 말이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일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하러 간다. 누가? 손님이, 중개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하고 왔습니다 는 말을 쓰기도 하고,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하고 왔습니다 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고자 하는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 말은 소장님 제한이 있다 없다? 부동산 제한 없이 여러 군데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다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불특정. 일반 중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일반 중개 계약.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전속 중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 말은 전속이란 말은 제한 있는 표현이에요, 없는 표현이에요? 전속이란 제한 있죠? 그러면 여러 아파트 단지에 10개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일반 중개 계약하고 왔다. 그 말은 다 내놓고 왔다. 거기서 일반 중개 계약. 법대로 표현하면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이렇게 나와요. 불특정. 이게 일반 개념이에요. 그런데 최근 시험 나왔던 것이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딱 갑 개업 공인중개사 딱 한 군데 내 물건은 니한테만 내놓겠다. 이게 전속이에요. 아시겠죠? 일반 중개 계약은 불특정 다수하고 하는 것이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은 여러 부동산 중에 딱 한 군데 찍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하는 계약 이름이 뭐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이다. 그렇게 시험 나왔다니까요. 일반법, 특별법, 일반 개념 이해하시면 이거 됐죠? 나중에 마지막 주 9, 10월달 공부하실 경매 가시면 부동산 경매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1억원 빌렸었어요. 예? 은행 가서 을이 만약에 은행이다. 은행에서 1억 대출할 때 담보 잡아야 안 잡아요? 대출 계약서 쓰죠. 대출 계약을 민법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소비하고 그대로 갚는다 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 해요. 돈을 빌려서는 대출 계약을 뭐라 한다고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계약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쓰겠죠? 대출 계약 쓰고 도장만 찍으면 1억원 통장에 들어옵니까? 야가 돈을 안 갚아버리면 은행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1억원 빌려줄게. 안전하게 네가 혹시 돈을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1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담보물 가져와라. 물건 가져오라고. 보통 아파트나 토지 가져오겠죠?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서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인 대출 계약을 하고 대출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아파트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잡죠. 담보 잡는 계약을 민법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담보 설정한다, 담보 잡는다 할 때 그 계약 이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랍니다. 그러면 1억원 대출 받으려면 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아파트에 나중에 등기부 보면 을구에 무슨 은행 뭐냐 국민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해서 1억원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건저당권 설정하면 1억 3천 이렇게 올라가서 담보가 잡힌다고. 그런데 변제기 돈 갚을 날짜를 만약 2018년도 12월 20일 날 갚기로 했는데 2018년도 12월 20일 지나도 돈을 안 갚아. 야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러면 독촉장 보내겠죠. 그래도 돈을 안 갚아. 야가 파산 지경이야. 그 은행은 1억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야는 돈이 없네. 안전하게 잡아놓은 물건 있죠. 이걸 바로 경매 넘기죠. 누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돈을 받지 못하면 담보를 잡고 있는 아파트, 채무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3개예요. 만약에 3개 중에서 지금 담보 잡은 게 아파트 1개만 담보 잡았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경매 넘길 때 채무자 가지고 있는 3개를 다 넘길 수 있겠나요? 아파트만 넘길 수 있겠나요? 그 나중에 배우시면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 안전하게 감정평가 다 해봐야 안 해봐요? 만약에 아파트를 담보 잡는데 이미 빌려 쓴 돈이 너무 많아. 이거 담보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 안전한 물건에 대해서 혹시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담보 잡아놨죠? 그러면 돈 못 받으면 다른 물건은 손 못 대고 자기가 담보 잡고 있는 물건만 경매에 넘겨요. 그 나중에 경매 배우시면, 법원 경매 배우시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 돈을 못 갚았죠? 못 갚으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 여러 개 있다고, 지금 3개가 있다면 담보 잡은 그 물건만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저당권자예요. 특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담보권자, 은행에서 경매 넘길 때 채무자 부동산이 3개인데 1개만 딱 담보 잡고 있다. 요거만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재산이 있나요, 없나요? 특정 재산 경매 이렇게 해요. 은행에서 담보 잡은 물건을 경매 넘긴다 할 때 담보 잡은 그 물건만 경매 넘길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좀 친한 사이다. 좀 친한 사이인데 3천만 원 빌렸었어요. 제가 채권자 차용증만 적어서 담보 잡은 거 없어. 무담보 채권이래. 담보 잡은 거 없이 돈 빌려줬다고?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고 하고 막 맥설 잡고 하겠죠? 다방에 만나가 밥도 사주고 얼라보기도 하고 안 되면 이제 법대로 하자 이거지. 이제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저당권자는 등기를 해요. 부동산 등기부에 내 권리가 있다라고 공시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면 소송 필요 없이 바로 돈 못 받으면 경매 넘길 수 있다고. 나중에 더 배우시면 누가 임의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국가기관 도움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담보 잡은 특정한 재산을 경매 넘긴다. 그래서 임의 경매 이렇게 해요. 임의 경매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저당권자가. 그걸 특정 재산 경매라고 하고 임의 경매라고 해요. 누가? 저당권자가 이렇게. 그런데 무담보 지금 담보 잡은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경매하려고 보니까 마음대로 막 경매하면 되겠어요?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 하면 임대차 계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금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죠. 보증금 2억 원 하고 계약기간 2년 살았어요. 그럼 계약기간 끝나면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딴 데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남의 집을 쓰고 있는 임차인은 물건 비워줘야지요. 임대인은 2억 원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면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임대차 계약은 저당권자처럼 물건이 아니에요. 등기가 안 된다고. 등기는 가능한데 나중에 배우시면 아무런 등기가 없어. 그러면 일반 돈 빌려 쓴 사람하고 무담보 채권은 똑같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경매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자나 민법에서 전세권자는 등기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송 필요 없이 임의로 경매 신청한다라고 하고,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자는 돈을 그냥 빌려 쓰거나 임대차 계약이면 담보 잡은 게 없죠. 지금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돈을 빌렸는데 안 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해 보겠죠. 불러가지고 빌렸었는데 안 갚았다 하면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이자 붙여서 얼마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다고. 이 판결문은 누가 인정한 거예요?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판사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인정한 문서 맞죠? 판결문이다 그 말은 개인이 써준 겁니까?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문서가 아니고 공적으로 특정인에게 갑은 을에게 1억 원 지급하라 2억 원 지급하라 판결 줬다 그 말은 공적으로 특정인에게 특정 채무가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한 문서 요걸 가지고 채무자 돈 안 준 사람 있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문서. 그래서 판결문 이름이 경매 가시면 집행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시작할 때는 제가 그러니까 돈을 그냥 빌려 쓰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고? 소송을 걸어야 돼. 그 소송 내용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요. 그럼 소송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담보자면 아무 그게 없으니까 국가기관이 인정한 문서가 있어야만 경매 들어간다고. 그 문서 이름이 뭐라고요? 집행권원 이렇게 해요. 판결문 이름이 집행권원이에요. 그럼 여기 만약에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1억 원 지급하라 판결 나왔죠? 그럼 1억 원을 다 받기 위해서 경매할 거 아니야. 판결문 가지고 법원에 간다고. 경매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아서 판결문 나왔습니다. 집행권원 가져왔으니까 경매해달라고 신청해요. 그러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3개가 있다고. 3개. 1억 원 못 준 사람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 3개가 있다고. 그럼 3개의 부동산을 다 넘길 수 있겠나요? 1개만 넘길 수 있겠나요? 만약에 아파트만 넘길 수 있다. 1개만. 네가 선택해서 1개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1개를 넘겼어.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에 나보다 먼저 빚이 너무 많아. 아파트 경매 넘겨보니까 낙찰자 나올 거 아니야? 낙찰 대금 가지고 배당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한테 돌아올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판결문은 얼마짜리 판결문인데? 1억짜리인데 1개, 3개가 있는데 1개만 팔아라. 경매 넘길 수 있다 해버리면 이 사람이 판결문 국가기관이 인정한 문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저당권자,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지가 감정평가를 싹 다 사전에 해가지고 담보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만 잡았으면 아파트 넘겼죠? 아파트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이 만약에 2억이다. 2억을 다 못 받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나중에 배당, 자기가 감정평가를 잘못하거나 또는 나중에 배우시면 선수,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은행 책임이야. 여기는 보세요. 담보 잡은 것이 없는 대신에 소송 걸었죠? 판결 나왔죠? 판결문 이름이 집행권은 나왔죠? 1개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해버리면 이 사람이 구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할 때는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하여 이렇게 해요.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하여 경매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 일반 재산이란 말은 채무자 명의 재산이면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싹 다 넘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 개념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을 이해하시면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구나. 상대적으로 특별법은 제한 있는 법이구나.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을 없으면 어떤 법을 보충적으로 일반법 요걸 이해하시고 그 일반 개념을 이해하시면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소장한테 와서 하는 계약이 뭐라고요? 중개 계약할 때 손님이 일반 중개 계약하고 왔다 할 때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다 풀고 오는 계약. 전속 중개 계약하고 왔다 그 말은 제한이 있다 없다? 특정한 부동산 딱 한 군데 찍어서 내놓고 온 것. 경매가 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 재산에 대하여 경매한다 할 때는 누가? 저당권자가, 보통 은행이, 담보권자가. 채무자 명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경매한다는 말은 담보 잡은 것이 없는 사람이 뭘 가지고? 판결문인 집행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과목에서만 화요일 시간에 배우시는 우리 과목에서만 일반법, 특별법,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일반 재산 경매, 특정 재산 경매 이렇게 나와요. 일반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다. 일반법 이렇게. 일반법이란 말은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줄이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만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만 있고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어떤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제한 없이 다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일반법, 기본법. 2번은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법이다? 특별법이다. 너 말이 나오면 그럼 비교 대상이 되는 민법은 일반법이구나. 그럼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조금 쉬셨다가 3번 이 법령은 있죠.